그날 오후 주연성은 드레스룸 문 앞에 서서 내가 막 꺼내든 짙은 녹색 드레스를 다시 옷장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오늘 밤 연말 파티에는 가지마. 그가 이 말을 하는 어조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퇴근 시간을 통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 자리는 다들 투자은행이나 브랜드 관계자들이라 당신이 가봤자 대화할 사람도 없어. 그냥 집에서 나를 기다려. 내 손은 여전히 드레스 지퍼에 머물러 있었다. 그 드레스는 내가 직접 허리선을 깔끔하게 수선한 것이었다. 과장된 스팽글 하나 없이 그저 조명 아래서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낼 뿐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었던 적이 없다. 그저 내 남편 곁에 단정하게 서서 나를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는 대표 사모님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 역시 나설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며 내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주연성은 내 손에서 그 검은색 초대장을 쏙 빼내더니 자기 정장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고집 부리지 마. 당신은 그 사람들이 떠드는 마이타, 펀드니 해외 진출이니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저번 와인 파티 때도 당신이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바람에 장 대표 사모님이 며칠을 비웃었는지 알아? 그의 곁에 있던 백유린이 막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다가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거겠죠. 하지만 연성 선배가 지금 있는 위치가 예전과 다르잖아요. 사모님이 참석하시려면 회사 이미지도 고려해야죠. 내가 보기에 백유린이야말로 주성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신선한 얼굴 그 자체였다. 30간 넘은 나이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늘 전시회와 와인 사진이 올라왔다. 반년 전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주연성은 접대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녀를 데리고 다녔다. 내가 주연성의 스마트폰에서 백유린의 메시지를 처음 본 건 새벽 1시였다. 그녀는 호텔 복도 사진을 보내며 말했다.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연성은 고객이 술에 취해 백유린이 무서워하길래 방까지 바래다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날 나는 더 묻지 않고 이미 3번이나 데웠던 국을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내가 그 애매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아직 기본적인 선이 남아있다고 너무나도 믿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주연성을 위해 수많은 변명을 찾아냈지만 결국 그 변명들은 다른 사람이 밟고 들어오는 발매트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 드레스를 다시 꺼냈다. 초대장에는 주성그룹 연말 감사 만찬, 가족 동반 입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연성이 미간을 찌푸렸다. 기어코 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야겠어?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문득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하다고 느꼈다. 내가 자격증 강의를 끊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고 했다.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 집에 당신이 벌어올 그 푼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잖아라고 했다. 내가 고객 감사회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당신이 가봤자 불편하기만 할 거라고 했다. 매번 나는 그저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 했을 뿐인데 그는 늘 그것을 내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로 포장했다. 그 말은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찔러 답답하고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주연성과 결혼한 6년 동안 그가 부서장에서 부사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함께했다. 그의 아버지 재활 치료를 돕고 고객 명단을 정리하고 협력사 사모님들의 취향을 외웠다. 엄 사모님은 설탕을 뺀 오미자차를 좋아하고 최 회장 사모님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며 투자은행 조 대표의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 겨울엔 에어컨 바람이 오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이 사소한 것들을 나는 파란색 수첩에 빼곡히 적어두었다. 주연성은 매번 선물을 센스 있게 챙겨 세심하다는 칭찬을 들을 때면 그저 비서가 일을 잘해서 그렇다며 웃어 넘겼고 나는 그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채울 뿐이었다. 그가 승진했을 때 나는 자신이 든든한 후방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지금 확고한 자리에 선 그는 후방은 전면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백유린이 주연성에게 넥타이를 건네며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성 선배, 시간 다 됐어요.
사소한 일로 회장님 축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안도미. 주연성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를 툭 던졌다. 갖고 싶은 가방 있으면 내일 비서한테 사오라고 할게.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 눈에 나는 그저 내일 가방 하나 사주면 되는 사람이야? 주연성은 짜증 섞인 기색을 보였다. 억지 좀 부리지 마. 그는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향했다. 백유리는 두어 걸음 따라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 맑게 웃었다. 사모님, 아무리 드레스를 차려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는 법이잖아요. 집에서 살림이나 챙기시면서 연성 선배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사모님한테 더 어울릴 거예요. 문이 닫히고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나는 드레스룸에 서서 그 드레스를 천천히 품에 안았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임다희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녀가 물었다. 아직 출발 안 했어? 오늘 진아그룹 회장님 오신대. 네가 늘 확인하고 싶어 하던 그 낡은 브로치건 말이야. 임다희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남자 한마디에 널 집에 가둬두지 마. 드레스도 다 다려놨는데 안 입으면 주름져. 여자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 글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혼자서 마음을 달래고 넘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친구가 내 억울함을 대신 화내줄 때조차 오히려 내가 상대를 위로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나는 주연성 옆에 그 자리를 빼앗거나 난동을 부리러 가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가슴에 달린 이 낡은 물건이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 줄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화장대 맨 아래에 서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안에는 낡은 진주 브로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양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내게 주신 것이었다. 내가 처음 안겨왔을 때 포대기에 꽂혀 있었다고 했다. 브로치 뒷면에는 작게 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3년 동안 단서를 찾았고 모든 방향이 오늘 밤 주성그룹 연말 파티의 주빈인 진아그룹 회장 진윤찬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드레스에 브로치를 달고 임다희에게 세 글자로 답장을 보냈다. 나 갈게.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차분한 말린 장미색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양어머니가 젊은 시절 손님들의 드레스를 수선해주며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다. 여자가 예쁘게 차려입는 건 누구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힘을 갖기 위해서지. 나는 거울을 향해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고 처음으로 바른 립스틱을 지우지 않았다. 30분 후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안내원이 명단을 대조하다가 나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눈에 띄게 머뭇거렸다. 그가 말했다. 사모님, 주 대표님께서 아까 사모님이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입장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옆에 있던 사모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누군가 입을 가리고 웃었다. 또 저렇게 남편도 없이 왔네. 이런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들이 꼭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것이다. 그저 남편이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하는지를 기준으로 결혼 생활에서 여자의 무게를 판단하는데 익숙할 뿐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상황에 수치심을 느끼고 집에 돌아가서는 예의범절을 더 완벽하게 갖추려 애썼을 것이다. 내가 충분히 완벽해지면 언젠가 주연성이 당당하게 내 손을 잡고 연회장에 들어갈 날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문은 남의 비위를 맞춘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백유린이 레드카펫 반대편에서 주연성의 팔짱을 끼고 걸어왔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울렸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성 선배도 사모님이 적응 못하실까봐 걱정하신 건데 주연성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내 신분증과 또 다른 전자 초대장을 안내원에게 건넸다. VIP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안내원이 바코드를 스캔하자 화면에 VIP 프리패스라는 글자가 떴다. 주연성은 멍해졌다. 마침 그때 연회장의 문이 열렸다. 진윤찬이 임원진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원래 무덤덤하던 그의 시선이
내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스치자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다음 순간 재계에서 냉철하기로 소문난 진 회장은 사람들을 해치고 내 앞까지 걸어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 동생. 연 회장 입구는 마치 음소거 버튼이 눌린 것처럼 고요해졌다. 주연성의 손은 아직 허공에 멈춰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끌어내려던 그가 이제는 감히 내게 손을 대지 못했다. 백유린의 얼굴에 걸린 억지 미소는 입꼬리가 굳어 흉해 보였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면서도 상상했던 것만큼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잡고 하시던 말씀이 먼저 떠올랐다. 지유야, 만약 언젠가 누군가 이 브로치를 알아보더라도 너무 급하게 믿지도 말고 너무 급하게 원망하지도 마. 먼저 똑똑히 물어보렴. 양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창틀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때 노인들이 임종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앞뒤 안 맞는 말인 줄만 알았다.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반쟁고리 안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의 포대기 1000조각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낡아 빠졌지만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다. 마치 양어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비밀 하나를 정성껏 돌봐온 것처럼 진윤찬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의 시선이 브로치에서 내 얼굴로 옮겨가는 모습은 마치 너무 늦게 찾아온 꿈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고는 목소리를 꾹 눌러 말했다. 브로치를 좀 봐도 될까요? 나는 브로치를 떼어 그에게 건넸다. 진윤찬은 뒷면으로 뒤집어 그 연이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옆에서 사람들이 낮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 회장님한테 여동생이 있었나? 진 회장님 댁 막내딸이 어릴 때 실종됐다고 하지 않았어? 주연성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 역시 진아그룹 일가의 예지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20여 년 전 진 회장 댁 막내딸이 병원 근처에서 아이가 바뀐 후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진 회장 댁은 수년 동안 아이를 찾았고 훗날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진윤찬이 그룹을 물려받고 나서도 매년 공개적으로 가족 찾기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주연성은 한 번도 그 일을 나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통영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온 평범한 학력의 성격도 유순한 입양아일 뿐이었다. 집안일에는 어울려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 진윤찬이 브로치를 내게 돌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긴 공개적으로 대화할 만한 곳이 아니네요. 저와 함께 VIP 라운지로 가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 여자 비서와 그쪽 친구분도 함께 계시게 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반걸음 뒤로 물러서서 길을 비켜주었다. 나는 이 행동을 눈여겨보았고 마음속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자기 기분만 신경 쓰기 마련인데 진윤찬은 눈시울이 붉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할지 믿지 못할지 친구의 동행이 필요할지를 잊지 않고 배려했다. 진정으로 무게가 있는 사람은 가장 감정적인 순간에도 내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주연성에게 항상 지시를 받는데 익숙했다. 남들이 나 대신 내가 외출해야 할지, 말을 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진윤찬의 이 정중한 질문에 오히려 한동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주연성이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입을 열었다. 진 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유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그저. 진윤찬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주 대표님은 아까 사모님이 몸이 불편해 입장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연성의 목구멍이 꽉 막혔다. 백유린이 즉시 그를 감싸며 나섰다. 연성 선배는 사모님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이 평소에 이런 만찬에 참석할 일이 거의 없어서 긴장하실까 봐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다가온 임다희가 이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백 디렉터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꼭 지하철 안내 방송 같네요. 다 큰어른이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연말 파티에 오는데 긴장할지 말지를 남이 대신 판단해 줄 필요는 없죠.
주변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임다희를 힐끗 보았고 굳어있던 어깨가 마침내 조금 풀렸다. 진윤찬이 나를 라운지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기 전 나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주연성을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하루 지난 쓴 차를 들이켠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내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뒤늦은 깨달음만이 남았다. 그를 곤란하게 한 것은 나의 등장이 아니었다. 내가 그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신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만약 오늘 밤 진윤찬이 없었다고, 브로치도 없고 VIP 프리패스도 없었다면 그는 또다시 나를 끌어내며 억지 부리지 마라는 말을 내던졌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자 내 발걸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예전엔 그가 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했지만 지금은 그의 세상이 그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문전박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라운지 안에서 진윤찬은 비서에게 검은색 벨벳 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그 안에는 거의 똑같이 생긴 진주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다만 뒷면에는 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가 말했다. 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위해 브로치 2개를 맞추셨어. 내 것은 아이고 내 것은 연이야. 내 원래 이름은 진아연이었거든. 내 손끝이 미세하게 저려왔다. 내 이름은 서지유.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이름 앞에 또 다른 가족이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윤찬은 내게 무언가를 급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몇 장의 낡은 서류를 내 앞에 펼쳐 보여주었다. 출생증명서 복사본, 당시 병원 기록, 실종 아동 찾기 신고서,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서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포대기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진윤찬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가 말했다. 그날 내가 붕어빵을 사러 간 사이에 네가 사라져버렸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널 기다리셨고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마치 뜨거운 물에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아프면서도 날카롭지 않은 통증을 느꼈다. 나는 울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왜 이제야 절 찾으신 거죠? 진윤찬이 두 눈을 감았다 떴다. 당시 아이가 바뀐 사건은 병원 측의 관리부실이 얽혀 있어서 단서가 아주 오랫동안 끊겨 있었어. 3년 전 네가 브로치에 대해 알아볼 때 실종 아동 찾기 재단에 남긴 기록을 우리 직원이 보게 됐는데 정보가 불완전했지. 이번에 서울에 온 것도 사실 널 만나기 위해서였어. 여기서 먼저 마주칠 줄은 몰랐지만 임다희가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등장이 무슨 아침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히네. 나는 본래 눈시울이 붉어지던 참이었는데 그녀의 한마디에 코를 훌쩍거리며 웃을 뻔했다. 진윤찬도 아주 옅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주 대표님이 밖에서 사모님을 모시고 집에 가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진윤찬이 먼저 나를 보았다. 저 사람 만나고 싶어?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만날게요. 여긴 그 사람 회사 연말 파티잖아요. 얼굴 보고 확실히 해야 할 말도 있고요. 라운지 문이 열리자 주연성은 거의 즉각적으로 자세를 고쳐섰다. 그는 내 곁에 선 진윤찬을 보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지우야, 아까는 사람이 많아서 당신이 민망할까봐 그랬어. 일단 집에 가자.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민망할까봐 두려웠던 거야. 아니면 당신이 민망할까봐 두려웠던 거야. 주연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윤찬은 나를 대신해 나서지 않고 조용히 곁에 서 있었다. 나는 주연성 앞에서 처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나 오늘 주연성 씨 집에 안 돌아가. 그리고 연말 파티도 들어갈 거야. 주연성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지유, 수습 불가능해질 때까지 일 키우지 마. 나는 브로치를 다시 드레스에 단단히 고정했다. 수습 불가능해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방금 전에 당신이 뱉은 말들이야. 연회장 안에서는 진행자가 진윤찬을 단상으로 모셔 축사를 부탁하고 있었다. 진윤찬이 나를 향해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지만 직접 닿지는 않은 채 가벼운 에스코트 자세만 취했다. 아연아, 오빠랑 같이 들어갈까? 나는 조명이 환하게 켜진 문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유가 진윤찬의 뒤를 따라 연회장으로 들어설 때 모든 시선이 내게 쏟아졌다.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시선들은 늘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사모님이 입은 옷이 얼마나 비싼지, 말투가 얼마나 품위 있는지, 남편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모님들 무리에 낄 수 있는지. 나는 주연성을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 거울을 보며 건배하는 순서를 연습했고, 너무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웃는 정도까지 연습했었다. 하지만 결국 주연성에 당신이 가봤자 소용없어라는 한마디에 내 모든 준비는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렸었다. 오늘 밤의 시선들도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진윤차는 나를 단상으로 밀어올려 감성에 호소하는 촌극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축사를 시작하기 전 진행자에게 헤드테이블에 내 옆에 의자 하나를 더 놔달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무겁지 않은 그 한마디가 어떤 소개보다 더 확실한 의미를 전달했다. 주연성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원래 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백유리는 조명이 불편한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헤드 테이블에 앉은 몇몇 이사 사모님들이 나를 알아보았다. 그중 예전 다과회에서 내 솜씨가 괜찮다며 웃던 엄사모님이 다가와 유독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우씨, 진 회장님이랑 이런 인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는 온화한 말투로 대답했다. 예전엔 저도 몰랐으니까요. 사모님, 예전에 제 솜씨가 괜찮다고 하셨죠? 언제 시간 나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는 무관하답니다. 사모님의 웃음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임다희가 하마터면 물을 뿜을 뻔했다. 진윤차는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셨지만 눈가에는 옅은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내 대답은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 정도로 날이 서 있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위치를 명확히 짚어주었다.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부엌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만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성그룹의 브랜드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백유리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주성이 진화그룹과 협력해 준비 중인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PPT는 매우 화려했다. 향수, 드레스, 요트, 프라이빗, 만찬 등 번지르르한 단어들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화면이 타깃 고객층 페이지로 넘어가자 미간을 찌푸렸다. 고액 자산가 남성 등 의사 결정권자 및 그들의 사교 파트너. 진윤찬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뭐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건 주성그룹의 오늘 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끼어들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진윤찬이 말했다. 넌 적절한가를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네 생각을 표현하러 온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백유린의 발표가 끝나고 진행자가 주빈의 코멘트를 청했다. 진윤차는 즉각 평가를 내리는 대신 나를 바라보았다. 아연아, 넌 어떻게 생각해?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주연성이 번쩍 고개를 들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지난 6년 동안 그의 눈빛 한 번이면 나는 하려던 말을 꼭 삼키곤 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차가운 얼굴이 두려웠고 그가 나를 창피하게 여길까봐 두려웠고 부부 사이에 남은 그 알량한 온기마저 식어버릴까봐 두려웠다. 내가 태생적으로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던 게 아니다. 식탁에서 번번이 말을 끊기고 차 안에서 말 좀 줄이라는 핀잔을 듣고 고객 앞에서 주연성이 내 이름을 농담거리로 넘기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나는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너무 오래 누르다 보니 나조차도 내가 원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갑자기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졌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처음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이내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기획안은 매우 화려합니다만 여성 고객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네요. 여성 고객을 남성 의사 결정권자의 사교적 장식품으로 표기하셨는데 이건 하이엔드가 아니라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삶의 질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굳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매일 가족의 선물, 생활 공간, 감정적인 기류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들은 누군가의 부속품 같은 고객층이 아닙니다.
연회장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백유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모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저 비즈니스적인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비즈니스적 분류 방식에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디선가 낮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윤차는 나를 칭찬하는 대신 백유린에게 주성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했는지 물었다. 백유린이 우물쭈물 대답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윤찬이 수중에 있던 자료를 넘기며 여전히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설문조사 7번 문항을 보면 여성의 역할을 아내, 어머니, 여자친구로만 나누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로서의 항목은 없군요. 12번 문항에서는 남편의 사교 모임을 위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는 묻지만 자신을 위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백 디렉터님, 이건 표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여성을 주체로 보지 않은 기획의 문제입니다. 나는 가볍게 덧붙였다. 설문조사에서 소비 능력만 묻고 삶의 경험을 묻지 않는다면 결과는 겉보기엔 화려하겠지만 알맹이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침내 주연성이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헤드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우야, 그만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주 대표님, 이건 프로젝트에 관한 토론입니다. 주 대표님이라는 호칭에 주연성은 움찔했다. 예전에는 밖에서 항상 연성씨라 부르며 조심스럽게 그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호칭을 거두어들이며 대표 사모님이라는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진윤찬이 입을 열었다. 주 대표님, 주성그룹이 합당한 프로젝트 질의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진화그룹은 파트너십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연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즉시 자세를 낮췄다. 진 회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지우는 제 아내라 비즈니스에 익숙지 않아서 실수할까봐 걱정된 것뿐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말할 자격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군요. 말을 마치고 나니 손바닥은 사실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반박하는 것도 익숙지 않았고 주연성을 무안하게 만드는 것도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헤드 테이블 근처에 앉아있던 연세지긋한 여성 임원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 채로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많은 억울함을 알아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문득 이번에 낸 목소리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짙은 녹색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일렁였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죠. 주연성 씨, 나는 당신 일을 망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본래 자리를 되찾으러 온 겁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행사장 뒤편에서 누군가 황급히 달려와 진윤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진윤찬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나를 보았다. 아연아, 예전 병원 아이 바뀜 사건의 책임자가 오늘 이 연회장에 와 있어. 지금 주성의료재단의 고문으로 있대.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오므라들었다. 주성의료재단이라는 말을 들은 주연성의 얼굴빛도 변했다. 진윤찬은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비서에게 지시해 그 사람을 옆방으로 정중히 모시게 했다. 하지만 나는 주연성이 당황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주성의료재단은 주연성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크게 키우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였다. 공익의료와 고급 실버타운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뒤에는 복잡한 협력 관계가 얽혀 있었다. 나도 몇 번 자료를 정리하며 그 이름을 본 적이 저기 있었다. 양기명 전 서울 해성여성병원 행정실장, 현 주성의료재단 고문. 그때는 눈에 익은 이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단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이미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저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옆방에는 50대 후반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양기명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진윤찬을 보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진 회장님을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진윤찬은 인사치레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27년 전
서울 해성 여성병원에서 있었던 아이 바뀜 사건 기억하십니까? 양기명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병원에는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내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왜 내 양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진실을 빚졌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셔야 했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입술을 달싹이는 내게 진윤찬이 조용히 말했다. 급할 거 없어. 그는 비서에게 낡은 서류 복사본 하나를 건네받아 내밀었다. 이건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봉인한 사고 기록 원본입니다. 저희가 일부를 찾아냈고 오늘 밤은 그저 당신에게 확인을 부탁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양기명의 얼굴에 번져있던 옅은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급히 달려온 주연성은 양기명을 보고 내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진윤찬을 향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진 회장님, 오늘은 주성그룹의 연말 파티입니다. 이 일은 사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님들도 많은데 소문이 나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문득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나는 방금 내 출생의 비밀이 옛 사건과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는 여전히 회사의 체면만 신경 쓰고 있었다. 백유린도 따라 들어와 그를 거들었다. 사모님, 연성 선배가 사모님을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대표님 개인사를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건 내 가족의 일이지 주 대표님의 개인사가 아니야. 백유리는 말문이 막혔다. 진윤찬이 주연성을 바라보았다. 주 대표님, 양기명 씨는 귀사 재단의 고문이시죠. 사적으로 처리하자는 게 부인께서 과거의 상처를 들출까봐 걱정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의 불똥이 튈까봐 걱정되시는 겁니까? 주연성의 표정이 참담해졌다. 당연히 지우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다이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다. 부인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연말 파티에도 못 오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과거사 찾는 것도 맞고 이제 진실을 묻지도 못하게 하네. 주 대표님식 배려는 참 편하네요. 당사자를 아예 배제시켜버리니 말이야. 그들이 대화하는 틈을 타 양기명이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 앞을 막아섰다. 내가 대단히 용감해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가슴팍에 달린 브로치가 마치 양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와 얼굴도 모르는 친어머니의 27년 기다림의 무게를 모두 내 어깨에 얹어주는 것 같았다. 사실 다리는 조금 떨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어릴 적 처음으로 주워온 아이라는 놀림을 받았을 때 양어머니가 학교 앞까지 달려왔던 날이 떠올랐다. 왜소한 책으로 나를 등 뒤에 숨기고는 우리 딸도 가족이 있다고 또박또박 외치시던 모습. 그때 양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늘 내 차례에도 물러설 수 없었다. 양기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사모님, 비켜주시죠. 재벌가 가족 찾기 노름에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전 주대표 사모님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서지우고 아마 진아연일지도 모르죠. 적어도 과거의 진실은 명확히 밝히고 가셔야 할 겁니다. 양기명은 내 시선을 피하며 억지를 부렸다.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진윤찬의 변호사가 곧 도착했고 정식 조사 요청서를 가져왔다. 양기명의 낯빛은 잿빛으로 변했다. 주연성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그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듯했다. 나 역시 긴장해서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만 누구의 등 뒤에도 숨지 않았다. 진윤찬은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캐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증거와 공간을 내어주었다. 이 대비되는 모습에 주연성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옆방 문 밖에서는 이미 많은 귀빈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백유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홍보팀에서 여론 대응을 촉구하는 연락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연성 선배, 진 회장님이 사모님을 진짜 동생으로 인정한다면 주성과 진아의 협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선배가 아내 집안을 이용해 인맥을 쌓으려 한다고 떠들 거예요. 주연성이 흠칫 놀라며 수치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또 한 번 차갑게 식었다. 그는 여전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만 신경 쓰고 있었다. 진윤차는 변호사에게 양기명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조사하게 한 뒤 나를 돌아보았다. 좀 쉴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듣고 싶어요. 진윤차는 나를 몇 초간 바라볼 뿐 억지로 강한 척하라며 위로하지도 여자애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막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비서에게 의자를 가져오게 해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놓아주고 내 손이 닿는 곳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원하면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물잔을 바라보았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하면서도 언제든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었다. 주연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섰다. 지우야, 너 예전엔 아니랬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매몰차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예전엔 당신이 나를 철없다고 여길까봐 너무 두려웠던 것뿐이지.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주연성은 뺨을 한 대 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옆방으로 들어갔다. 양기명은 테이블 앞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변호사는 낡은 서류들을 한 장씩 펼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백명란. 27년 전 병원 임시 간호사이자 백유린의 고모였다. 문가에 서 있던 백유린의 핏기가 단숨에 가셨다. 그녀의 반응이 너무 노골적이라 주연성조차 알아챘다.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유린아, 백명란 씨 알아? 백유린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저희 고모가 옛날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신 건 맞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억울한 듯 재빨리 눈물을 글썽였다. 예전 같았으면 주연성은 이런 모습에 넘어가곤 했다. 백유린이 큰 소리로 변명하지 않고 눈시울만 붉히며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 편에 서서 나를 향해 너무 냉정하고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조명 아래 서 있는 내 가슴에 27년이나 늦게 찾아온 브로치가 달려있는 걸 본 그는 차갑게 굳은 내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호함을 마주하고는 예전처럼 쉽게 나를 탓하지 못했다. 진윤차는 백유린의 눈물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양기명 신문을 계속하게 했다. 양기명은 30분을 버티다. 결국 과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고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윗선의 지시대로 기록을 봉인했을 뿐 진짜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고 고집했다. 백명란의 이름이 근무표에 있었으나 곧 퇴사해 단서가 끊겼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은 겹겹이 벗겨지는 듯했다. 나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양어머니가 진실을 숨긴 것도 아니었다. 병원의 혼란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통째로 뒤틀려버린 것이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왜 부모님과 안 닮았냐고 묻던 일, 양어머니가 주워온 아이라는 말만 들으면 눈시울을 붉히던 일, 주연성이 처음 나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을 때 누군가 소도시 아가씨가 운 좋게 재벌가로 시집왔네라며 비웃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 주연성은 악의 없이 웃으며 내 운이 좋고 성격도 좋아서 그렇다고 친구들과 맞장구를 쳤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수압이 센 샤워기 아래 한참을 서서야 그 농담이 끔찍하게 싫다는 걸 인정했다. 운이 좋다는 말을 너무 오래 듣다 보니 내 모든 노력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인생에 던져진 수많은 가벼운 평가들이 사실은 잘못된 시작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임다희가 몰래 내 손을 꽉 잡았다. 울고 싶으면 울어. 창피할 거 없어. 립스틱도 가져왔으니까 다 울고 다시 고쳐 바르면 평정할 수 있어. 눈시울이 붉어지던 참이었는데 다희의 말에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임다희가 다시 작게 속삭였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니까 걱정 말고 여자가 큰일 치르려면 장비가 완벽해야지. 나는 결국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저 슬픔을 덮어버리려 한 게 아니라 울어도 괜찮고 슬퍼해도 여전히 강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맞은편에 서 있던 진윤찬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연대감을 본 주연성은 문득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짜증을 냈고 내가 침묵하면 지루하다고 여겼다. 이제야 누군가 내게 울어도 된다고 웃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자신이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짓눌러 왔는지 깨달은 것이다. 백유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모님,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연성 선배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사모님 댁 옛날 일 때문에 주성까지 피해보면 선배가 곤란해지잖아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백 디렉터님, 난 오늘 내 27년 인생이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주연성이 곤란해질까봐 걱정하는군요. 백유린이 입술을 깨물었다. 전 그저 대승적 차원에서 나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들의 그 대승적 차원에는 항상 내 자리가 없었죠. 주연성이 목젖을 움직이더니 마침내 말했다. 유린아, 그만해. 백유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연성 선배. 주연성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오늘 일은 지우가 중심이야. 그 말은 너무 늦었다. 내가 감동하기엔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다. 나는 주연성을 쳐다보지 않고 진윤찬에게 말했다. 유전자 검사로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다. 진윤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속도를 정해. 그 말을 듣자 오므라들었던 내 손가락이 서서히 풀렸다. 원래는 진씨 가문이라는 신분을 다급하게 붙잡고 싶을 줄 알았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싶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모든 걸음을 내 의지대로 분명하게 걷고 싶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내 인생을 결정해왔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큼은 남에게 떠밀려 가고 싶지 않았다. 존중이란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연성은 지난 6년 동안 그 질문 한마디조차 생략해왔다. 만찬은 결국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밖에서는 이미 진 회장이 여동생을 찾았고 주 대표의 아내가 문전박대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주성의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다. 내가 호텔을 나설 때 밤바람이 제법 찼고 드레스 자락이 가볍게 흩날렸다. 진윤찬이 차에 오르기 전 자기 외투를 벗어 건넸다. 내가 받으려는 순간 다른 쪽에서도 외투 하나가 불쑥 내밀어졌다. 주연성이었다. 그는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지유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두 외투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누구의 것도 받지 않았다. 내 가방에서 쇼를 꺼내 천천히 어깨에 둘렀다. 내가 알아서 챙겨왔어. 그 행동에 주연성의 손은 허공에 멈춰 굳어버렸다. 진윤찬은 외투를 거두면서도 눈빛에 옅은 안도감을 보였다. 내가 보살핌을 거부한 게 아니라 마침내 나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임다희가 차를 몰고 와 창문을 내리며 말했다. 다, 오늘은 웬 남자들이 정해준 집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소파는 작아도 존엄성 보장률은 최고니까. 8일, 나는 웃으며 조수석에 탔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주연성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나는 정말 당신과 그 과거 사연을 몰랐어. 일부러 당신을 곤란하게 할 생각도 없었고 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내 출생의 비밀을 몰랐던 건 맞지만 당신이 나를 문 밖에 세워뒀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잖아. 메시지가 전송되고 난 후 호텔 입구에 선 주연성의 얼굴은 조금씩 잿빛으로 변해갔다. 밤바람이 그의 정장 자락을 펄럭였다. 백유린이 옆에서 홍보대책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그 한 줄이 그의 과거 모든 오만함을 낱낱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래, 그는 내 비밀을 몰랐지만 나를 가로막고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번번이 삼키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는 어떠한 오해도 핑쟁거리가 될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다. 그동안 주성그룹 연말 파티 사건은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
누군가는 주연성이 눈이 멀어진 회장댁 상속녀를 가정주부 취급했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서지유가 연말 파티 때까지 이 악물고 참았다며 대단하다고 했다. 이런 애 성석녀를 가정주부 취급했다고, 어떤 이들은 여자는 팔자가 상팔자라며 신분 하나 바뀌었다고 남편을 후회하게 만든다고 비꼬기도 했다. 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임다희의 집에 머물며 낮에는 내 작은 스튜디오 일을 처리했다. 다인의 집 아래층에는 아침 식사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눈썰미가 좋으셔서 둘째 날부터는 내 두유에 시럽을 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늘 먹던 참치 삼각김밥을 알아서 챙겨주셨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내게 빨리 집에 가서 남편 밥을 차려놓으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삼각김밥을 여유롭게 다 먹고 나서 엉망이 된 내 인생을 마주하러 갈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주연성이 내 일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 작은 스튜디오는 오피스텔 16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도 조그맣고 책상 위에는 항상 각종 브랜드의 샘플 박스, 향수병, 파우치, 가구 원단, 명절 선물 세트, 화장품 테스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초청해 직접 써보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어디가 거칠고 어디가 너무 무거우며 어떤 포장이 선물용으로 체면이 서면서도 과하지 않은지 꼼꼼히 기록했다. 주연성은 한 번 와보고는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것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냐며 무시했었다. 그날 나는 서랍 속에 계약서를 깊숙이 밀어 넣었고 다신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몇몇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사용자 경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지인들의 소개로 들어온 일이라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내게 독립적인 수입과 판단력,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을 주기에 충분했다. 식탁에 앉아 기획안을 수정하는 나를 보며 임다희가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주연성은 자기가 그렇게 콧방귀 뀌던 사모님들 사교 모임 피드백으로 네가 브랜드 기획 오류를 얼마나 짚어냈는지 알면 지 넥타이를 물어뜯고 싶을 거다. 나는 웃어넘겼다. 넥타이 비싸. 아깝게 왜 뜯어. 다희가 책상을 쳤다. 오, 썰렁한 유머 좀 늘었는데 여자한테 자기 돈이 생기면 말하는 본세부터 달라진다니까. 위장약 값도 굳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웃음 끝에 이내 조용해졌다. 안 슬픈 건 아니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말 한마디로 쉽게 털어질 리 없었다. 새방에서 밤을 새우며 주연성의 창업을 도왔던 기억. 그가 처음 보너스를 타서 내게 목도리를 사주었던 일. 한겨울에 둘이서 뜨거운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추억들이 아직 생생했다. 다만 그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주변이 화려해질수록 나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가 갑자기 변심한 게 아니라 서서히 뒤돌아보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이다. 셋째 날 오후, 진윤찬이 직접 차를 몰고 유전자 검사센터로 나를 데리러 왔다. 차 안에서 그는 주연성 얘기는 꺼내지 않고 양어머니에 대해서만 물었다. 나는 양어머니가 평생 수선 일을 하시며 솜씨도 좋고 고집도 센 분이셨다고 했다. 어릴 적 집은 가난했지만 낡은 옷도 항상 예쁘게 수선해 주셨다고. 진윤찬은 진지하게 들으며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다. 널 참 잘 키워주셨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항상 내게 미안해하셨어요. 진윤찬의 목소리가 잠겼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지. 그 말에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진 회장 일가에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장식품도 아니고 주씨 집안에서 망신당한 사모님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여성이 정성으로 길러낸 소중한 딸이었다. 양어머니는 옷을 만들 때 매듭을 깔끔하게 숨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다. 사람 사는 것도 똑같아. 남들에게 바늘땀 하나하나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어느 한 땀도 대충 꿰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 예전엔 그저 재단사의 고집이라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건 평범한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단단한 자존감이었다.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네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검사센터 입구에는 이미 주연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지우야, 내가 같이 가줄게.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필요 없어. 주연성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내가 예전에 잘못 많이 한 거. 그날 파티 못 가게 한 건 내가 미쳤던 거야. 난 그저 사람들이 널 비웃을까봐 겁이 났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비웃음 당할까봐 겁났던 거야? 아니면 나 때문에 당신이 비웃음 당할까봐 겁났던 거야? 주연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계속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그 자리에 가고 싶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알아서 판단해버렸어. 당신에게 보호받는 것과 당신에게 숨겨지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야. 진윤차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주연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보았다. 그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내 결정 대신 내리지 마. 주연성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다릴게. 체열실 안에서 간호사가 피를 뽑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맞은편에 앉은 진윤찬도 팔을 걷어붙였다. 혈액이 담긴 두 개의 시험관이 라벨이 붙은 채 유리창 너머로 넘어가는 아주 평범한 동작. 하지만 거기엔 27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검사센터를 나설 때 뜻밖에도 백유린이 나타났다. 연말 파티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 밑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막아섰다. 우리 고모일은 저랑 상관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되죠.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널 망친 게 아니야. 백유린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근데 주성에서 내 프로젝트를 멈춰버렸어요. 연성 선배는 내 전화도 안 받고 사모님은 이제 친정도 찾고 다 가졌으면서 왜 내 자리까지 뺏으려는 거예요? 황당했다. 백 디렉터님, 아무도 당신 자리 안 뺏어요. 당신 기획안이 허술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백유린이 이를 악물었다. 예전엔 아무것도 안 다투는 척하더니 나는 가볍게 심호흡을 했다. 예전에 안 다투었다고 해서 내 것이 당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그 말을 들은 주연성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백유린이 갑자기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연성 선배, 사모님이 이렇게 나 괴롭히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주연성은 이번에 그녀 편에 서지 않았다. 유리나, 일단 돌아가. 프로젝트 중단은 회사 결정이고 지유랑은 무관해. 백유리는 얼어붙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익숙했던 그의 편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리며 나직이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주성 내부에서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내가 내 출생의 비밀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일부러 연말 파티를 이용해 진아그룹과 주성그룹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연회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주연성이 가장 먼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나는 팝업창이 뜨는 모니터를 보며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대신 처리해줄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나더러 판을 짰다니까 내가 짠 진짜 판을 보여주면 되지. 모응, 다. 전화를 끊고 오래된 작업 폴더를 열었다. 3년 전 옛 브로치 단서를 찾기 위해 남겼던 실종 찾기 센터 등록 기록, 재단에서 놓쳤던 메일, 그리고 주성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이 삭제된 채 폐기되었던 건의안 등이었다. 임다희가 두유를 들고 오다가 내 표정을 보더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투 시작이야? 일단 두유부터 마셔. 빈속에 싸우면 손 떨려. 나는 두유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래, 두유는 따뜻했고 컵 뚜껑에는 아침 가게 아주머니가 써준 무가당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단어를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다. 사람들이 오해하더라도 세상이 마냥 차갑지만은 않았다. 누군가는 내가 단 것을 싫어한다는 걸 기억해주고 누군가는 반격에 나서기 전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창밖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흙탕물이 내게 튀고 있었다. 이번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내 인생을 그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써내려갈 테니까. 나는 내 증거들을 정리했다. 구구절절 긴 하소연은 쓰지 않았다. 대중의 소음 속에서 긴 해명은 쉽게 조롱거리로 쪼개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딱 4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 하나만 올렸다. 첫 번째는 3년 전 실종아동재단에 낡은 브로치 정보를 등록한 메일 캡처 화면. 날짜가 선명했다. 주성과 진화그룹의 협력 논의가 있기 훨씬 전이었다. 두 번째는 양어머니가 남긴 자필 편지. 개인정보를 가리고 이 브로치가 네 고향을 찾아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문장만 남겼다. 세 번째는 주성의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트 초기 사용자 건의안. 작성자란에 내 이름 서지유가 적혀 있었지만 최종 기획안에서는 백유린 팀으로 바뀌어 있었다. 네 번째는 연말 파티 전자 초대장. 수신이는 사모님이 아니라 서지유 개인이었다. 짧은 영상은 가장 직관적이었다. 호텔 입구 CCTV 각도에서 찍힌 것이었다. 영상 속 주연성은 문가에 서서 당신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했고 백유리는 옆에서 웃으며 거들고 있었다. 배경음악도 억지 눈물도 없었다. 그저 적나라한 원본 음성뿐이었다. 다이는 다 보고 나서 턱을 매만지며 말했다. 되게 절제됐는데 그래서 더 고급지다. 딱 욕먹기 좋게 세팅해놨네. 나는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내고 진윤찬에게도 공유했다. 진화그룹 공식 계정이 아니라 내 개인 계정으로 올리고 싶다고 했다. 진윤찬은 곧바로 답장했다. 알았어. 법무팀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오빠가 든든하게 뒤에 있을게. 오빠가 든든하게 뒤에 있을게 라는 말에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대신 나서줄게나. 넌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내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였다. 내 해명글이 올라가자 여론은 빠르게 반전되었다. 특히 호텔 입구의 영상. 당신이 가봤자 대화할 사람도 없어라는 주연성의 목소리는 어떤 글보다 뼈아프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 드라마틱해서가 아니라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먼저 문을 닫아버리고 그녀의 기대를 눈치 없는 행동으로 몰아가는 일상적인 폭력. 피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가장 쉽게 이입되는 상처였다. 댓글창에는 남편이 저렇게 입으로는 널 위해서라면서 실제로는 앞길 막는 게 제일 무섭다거나 여자가 갑자기 독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체면 세워준 걸 고마워할 줄 몰랐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주성그룹의 홍보팀이 다급하게 연락해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태도였다. 사모님, 이 일이 주 대표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나는 담담하게 정정했다. 제 이름은 서지유입니다. 대화하시려면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기 전 그쪽에서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주 대표님 요즘 통잠을 못 주무십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가볍게 말했다. 그가 푹 자고 있을 때 나라고 잠 설친 적 없는 줄 아십니까? 전화 너머가 완전히 침묵했다. 반시간 뒤 주연성이 찾아왔다. 임다희가 문을 안 열어주려 했지만 나는 나중에 또 오해 어쩌고 구차한 소리 나오지 않게 들어오게 하라고 했다. 주연성은 다인의 거실에 들어서서야 처음으로 내가 지내는 곳을 유심히 살폈다. 다인의 집은 작았다. 거울 앞 테이블에는 두유컵과 화장솜, 그리고 먹다 남은 마카롱 반쪽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훈훈한 온기가 돌았다. 나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주연성의 목이 메었다. 영상 잘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 옛날에 진짜 그렇게 밉게 말했었어? 부엌에서 임다희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내 녹음기가 산재 신청할 판이구만. 나는 웃음을 참으며 주연성을 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처음이 아니었잖아. 단지 예전에는 CCTV가 없었을 뿐이지. 이 말은 그를 향한 어떤 욕설보다 무겁게 꽂혔다. 주연성은 자리에 앉아 깍지를 꼈다.
난 널 도와주려는 건 줄 알았어. 사람들 말이 거칠어서 네가 상처받을까 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문 밖에 세워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처였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젠 알겠어. 나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차갑게 덧붙였다. 알면 똑똑히 기억해. 앞으로 누구랑 살든 다 널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람 가둬두지 마. 주연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는? 이라고 묻고 싶었지만 나의 고요한 눈동자를 마주하자 차마 묻지 못했다. 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다이가 문을 여니 진윤찬이 서 있었고 그 뒤로 훤칠한 체격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진윤찬님 마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든 남자는 온화하면서도 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상이었다. 진윤찬이 소개했다. 우리 쪽 법률 고문이자 실종 아동 재단 책임자 중 한 명인 류태경 변호사야. 아연이 네 앞으로의 공식 입장 표명을 도와줄 거야. 류태경은 나를 보며 군더더기 인사 없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올리신 증거 자료는 명확합니다만 상대방이 가정사 문제로 물고 늘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분 문제, 프로젝트 관련 내용, 그리고 명예훼손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시면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모든 페이지에 포스트잇으로 핵심이 정리되어 있었고 예상 질문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류태경이 덧붙였다. 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질문에 본인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주연성이 고개를 들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남자들 사이의 무언의 기싸움은 아주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느껴졌다. 임다희가 두유를 들고 나오며 작게 속삭였다. 저 변호사 쓸만하네. 걸어다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아.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밤새 팽팽하게 긴장했던 마음이 다이의 생활 밀착형 농담 한마디에 조금 풀렸다. 류태경은 못 들은 척 나를 향해 말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크서클은 증거 자료가 아니니 굳이 세상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이가 손뼉을 쳤다. 역시 프로다. 지우야, 들었지? 밤샘이 훈장인 줄 아나 봐. 아이크림 비싸다니까. 마침내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옆에서 주연성은 다른 남자의 가벼운 한마디에 내가 긴장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예전엔 그에게도 내가 그렇게 웃게 만들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들을 죄다 내가 철들기를 요구하는데 써버렸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아침을 먹고 있었다. 다이가 프라이팬에 달걀을 약간 태워놓고는 불맛이라고 우기고 있던 참이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진윤찬, 류태경, 주연성 모두 센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복도 끝에 서 있던 진윤찬이 옅은 다크서클을 단 채 억지로 웃어 보였다. 걱정 마. 결과가 어떻든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류태경이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다. 일단 목부터 축이시죠. 사람들은 긴장하면 입이 마르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때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주연성도 한 걸음 다가왔다. 손에는 내가 예전에 자주 먹던 박하사탕이 쥐어져 있었다. 지우야, 너 긴장하면 이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 나는 흘끗 보고는 받지 않았다. 일부러 차갑게 대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늦은 배려들이 내게 그들이 지난 세월 얼마나 내 삶에 부재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직원이 밀봉된 결과지를 내게 넘겼다. 진윤찬은 서둘러 뜯으려 하지 않고 말했다. 네가 열어봐. 나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감정 의견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진윤찬과 서지우의 친남매 관계가 성립함을 지지함.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시야가 점차 흐려졌다. 결과를 보면 오열하거나 누구 품에 안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마주하니 그저 깊은 피로감만 밀려왔다. 지난 세월 나는 수없이 친부모의 얼굴을 상상했었다.
친구들이 왜 부모님과 안 닮았냐고 놀릴 때, 사람들이 소도시 출신 여자가 팔자 폈다고 수군댈 때, 주연성이 나를 창피하게 여길 때마다 상상했다. 하지만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출생의 뿌리에 내 인생을 걸 수 없었기에 상상을 접어두고 눈앞의 삶을 살아내려 노력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이 한 장이 내 진짜 뿌리가 있다고 말해주니 오히려 누구를 위해 먼저 울어야 할지 막막했다. 아주 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야 누군가 앞에 그 등불이 정말 널 위해 켜진 거라 말해주는 기분이었다. 진윤찬의 눈에서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그가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오빠가 안아봐도 될까? 고개를 들어보니 사업계에서 모두가 경외하는 그 무서운 남자가 눈이 뻘개진 채 여동생의 허락을 기다리는 바보 같은 오빠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윤찬은 그제야 나를 끌어안았다. 내가 부서지기라도 할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연아, 미안해. 오빠가 너무 늦게 와서. 마침내 내 눈에서도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나는 오빠라 부르지 못하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었다. 류태경은 옆에 서서 복도 끝에서 쏠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려주었다. 주연성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박하사탕이 찌그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친가족의 품에 소중히 안겨있는 나를 보며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파했다. 그것은 그가 단 한 번도 내게 주지 못했던 소중함의 무게였다. 결과가 나온 뒤 진화그룹은 간략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친족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다는 내용뿐 주성이나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나 역시 개인 SNS에 글을 올렸다. 나를 길러주신 양어머니께 감사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가족에게도 감사하다.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무시는 내 출생의 비밀과는 무관하다. 마지막 문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썼다. 내가 존중받는 이유가 진 회장 댁 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연말 파티 입구에서도 누군가의 부엌에서도 존중받아 마땅했다. 브로치가 없어도 유전자 검사지가 없어도 회장님 오빠가 등 뒤에 서 있지 않아도 나는 본래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글이 올라간 후 많은 여성들이 댓글을 남겼다. 한 아주머니가 쓴 글이 눈에 띄었다. 아가씨, 나 이 글 보고 울었어요. 나도 젊을 때 남편이 나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였어요. 그 댓글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이 날 뻔했다. 내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게 단순히 주연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을 대신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다. 오후에 진윤찬이 성북동 진씨 본가로 가자고 했다. 나는 선뜻 답하지 않고 먼저 양어머니를 뵈러 가고 싶다고 했다. 진윤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까? 아니면 차에서 기다릴게. 나는 그를 보며 가볍게 말했다. 같이 가요. 그분도 제가 드디어 찾았다는 걸 아시면 기뻐하실 테니까. 도심 외곽의 납골당은 바람이 맑았다.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복사본을 유골함 앞에 놓고 하얀 국화한 다발을 바쳤다. 진윤찬은 내 옆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 어머님, 제 동생을 거두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류태경은 앞으로 나서지 않고 우리 뒤쪽 멀리서 조용히 자외선 차단 우산을 씌워주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햇살이 제법 따가웠기 때문이다. 임다희가 작게 속삭였다. 류 변호사님, 이 우산 되게 의식적인데요. 류태경이 우산을 가볍게 털며 답했다. 자외선 차단용입니다. 실컷 울고 햇볕까지 쬐면 머리 아픕니다. 다희는 벙찐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나를 보며 눈을 찡긋했다. 본래 코끝이 찡했던 나는 그 둘의 대화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기분이 들었다. 묘지를 나설 때 주연성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그는 수없이 미안하다고 썼다. 나를 아내라는 위치에만 두었을 뿐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했다고 했다. 백유린과 프로젝트 문제를 다 정리할 테니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다 읽고 나서 곧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차 옆에 서 있던 류태경이 넌지시 물었다. 제가 자리 좀 비켜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가 내게 휴지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답장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애써 쿨한 척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글을 올려다 보았다. 이 남자의 말은 늘 덤덤했다. 달콤하지도 않으면서 꼭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떨어지는 시기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주연성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류태경이 차 문을 열어주고는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탈 때까지 기다렸다. 차 문이 닫히기 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축하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걸. 서지우 씨로서도 진아연 씨로서도 그가 불러준 두 개의 이름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다. 문득 내가 서지우이든 진아연이든 어떤 이름 하나를 급하게 버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북동 진씨 본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요했다. 나를 둘러싸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친척 무리도 없었고 숨막히게 거창한 환영식도 없었다. 그러네 내가 무리 우리아스리 섬내 모리아메 탐스로 심지어 오기 전에는 내가 과거의 흔적을 다 지우기 위해 옷부터 싹 갈아입혀지는 건 아닐까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플래카드도 기자들도 없고 반백의 집사님만 서서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 막내딸, 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그 호칭에 손끝이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전시되는 뉴스거리나 연회장의 가십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누군가가 오래도록 기다려 마침내 돌아온 가족이었다. 현관에는 따스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정원엔 오래된 목련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향이 났다. 진윤찬이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현관의 신발장을 가리켰다. 왼쪽 세 번째 줄에 네 사이즈 슬리퍼 준비해뒀어. 다희 씨한테 물어보고 샀는데 혹시 안 맞으면 바꿔줄게. 고개를 숙여 그 옅은 베이지색 슬리퍼를 본 순간 갑자기 코가 시큰해졌다. 나는 주씨 집안에서 6년을 살았다. 그 집 현관에는 늘 주연성의 구두와 고객이 보낸 선물 상자, 그리고 백유린이 업무차 들를 때마다 신던 손님용 슬리퍼만 즐비했다. 내 슬리퍼는 늘 신발장 구석에 치워져 있었다. 현관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주연성의 말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를 갓 찾은 오빠는 내 발치수에 꼭 맞는 슬리퍼 하나를 제자리에 남겨주었다. 주연성의 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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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성 임다희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슬리퍼 하나 챙겨주는 게 장미꽃 한 트럭보다 낫네. 전국 어머님들 보시면 고개 끄덕이실 거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진윤차는 나를 어머니가 남기신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오래된 앨범이, 화장대에는 아라고 적힌 브로치가 놓여 있었다. 앨범을 넘겨보니 연도가 적힌 빈자리들이 수두룩했다. 진윤찬이 말했다. 어머니가 매년 한 장씩 비워두셨어. 네가 돌아오면 그때 채우겠다고. 내 손이 앨범 페이지 위에서 멈췄고 눈물이 떨어져 얕은 얼룩을 만들었다. 진윤찬은 울지 말라고 다그치지 않고 휴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문가에 서 있던 류태경은 우리를 대신해 너무 밝은 천장 조명을 끄고 은은한 무드등 하나만 남겨두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나는 그걸 눈치챘다. 나는 울 때 주변이 너무 밝은 걸 싫어했다. 예전에 주연성은 내가 기분 상해 있으면 불을 환하게 켜놓고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따져 묻곤 했다. 하지만 류태경은 묻지 않고 먼저 빛을 다듬어 주었다. 저녁 식사는 소박한 가정식이었다.
진윤찬이 집안의 오랜 주방장에게 부탁해 서울식 요리 몇 가지와 특별히 양어머니의 고향 음식인 단호박 설기를 준비하게 했다. 식탁은 연회장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깨끗한 백자 그릇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진윤찬은 약간 긴장한 듯 이사회 회의에서나 쓸 법한 딱딱한 말투를 버리고 어느 반찬은 소금을 덜 넣고 어느 반찬엔 생강을 뺐는지 진지하게 설명했다. 임다희가 듣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진 회장님, 메뉴 브리핑 안 하셔도 돼요. 식약처 감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진윤찬이 헛기침을 하며 민망해했지만 나는 이런 서툰 분위기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단호박 설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양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식탁에서 진윤찬은 내게 진화그룹 입사를 강요하거나 지분 상속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네가 들어와 살고 싶으면 방은 항상 비워져 있어. 다희 씨 집에 더 머물고 싶으면 그래도 좋고. 이름은 언제 바꿀지, 공개석상엔 언제 나설지 다 네 뜻대로 해.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제가 아직 가족 만나는 게 낯설어 할까봐 안 무서우세요? 진윤찬이 웃었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넌 진 회장 댁 사람이야. 재벌가 사람다운 획일적인 기준 같은 건 없어. 나도 어릴 때 당근 안 먹는다고 아버지한테 회장감 안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 임다희가 냉큼 받아쳤다. 그럼 지금 회장님은 당근 드시나요? 진윤찬이 정색하며 말했다. 안 먹습니다. 회장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죠. 식탁 분위기가 마침내 부드러워졌다. 나는 눈을 초승달처럼 접으며 웃었다. 내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류태경이 내게 국을 더 떠주며 말했다. 천천히 웃으세요. 살에 들립니다.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충고 같으면서도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부담스럽진 않았다. 나는 국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진윤찬은 류태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해졌다. 식탁 위에 너무 세심한 놈이 하나 앉아 있다는 걸 동생 바보 오빠가 갑자기 깨달은 눈치였다. 식사 후 주연성이 찾아왔다. 그는 본가 밖에서 억지로 들이닥치지 않고 경비원을 통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진윤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내가 다녀올게. 내가 그를 막아섰다. 제가 직접 만날게요. 류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대화하실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죠. 그 말에 진윤찬의 표정은 더 복잡해졌다. 임다희가 옆에서 속삭였다. 류 변호사님, 그 선 지키기 스킬 클래스 열어도 되겠어요. 문 밖에 서 있는 주연성의 손에는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바로 기세를 죽였다. 지유야, 집에 돌아온 거 축하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가 상자를 건넸다. 네가 예전에 집에 두고 간 물건들이야. 내가 정리했어. 받아보니 그 안에는 내가 브랜드 고문으로 일할 때 쓰던 노트 몇 권,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망가진 귀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주연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이 노트들을 진지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네가 쓴 내용 대부분이 나중에 주성 프로젝트의 핵심이 됐더라. 회사 쪽에 백유린 이름으로 올라간 프로젝트는 중단하라고 지시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야. 주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다시 널 쫓아다녀도 될까?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지쳐버렸다. 주연성, 우리 문제는 당신이 날 쫓아다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결혼 생활로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주연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고칠 수 있어. 나는 나직이 말했다. 고칠 순 있겠지. 하지만 그게 꼭 날 위한 건 아닐 거야.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주연성은 그 말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류태경은 나를 재촉하지도 대신 나서지도 않았다. 그 모습에 나는 문득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상자를 꼭 안으며 말했다. 물건 갖다 줘서 고마워.
앞으로 공적인 일은 변호사 통하고 사적인 일로는 다신 찾아오지 마. 주연성은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그래라고만 답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진윤찬이 물었다. 마음이 안 좋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금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류태경이 내 손 닿는 곳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며 말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분명히 아시니까. 나는 물컵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옅게 미소 지었다. 진화그룹은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과 향후 계획만을 간단히 밝히는 소규모 언론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애초엔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 내가 진화그룹을 등에 업고 팔자를 고쳤다거나 주연성이 운 나쁘게 재벌가 딸을 며느리로 잘못 들였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들이 불쾌한 이유는 내게 욕을 해서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내가 겪었던 인내와 일, 내 판단력과 억울함을 그저 운이 좋았다는 말 한마디로 납작하게 압축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윤찬에게 말했다. 저 갈래요. 근데 진 회장 댁 딸로만 가고 싶진 않아요. 진윤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지유의 신분으로 가. 류태경이 내 발표문을 봐주었다. 나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았고 쓰다 보니 자꾸 변명하는 꼴이 되었다. 연말 파티 사건을 의도한 게 아니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일을 해왔고 결혼 생활의 고통이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었다고. 다 쓰고 나니 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마치 또다시 주연성 앞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님을 간절히 증명하려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류태경은 재촉하지 않고 시럽을 뺀 두유컵을 내 손 쪽으로 밀어주었다. 컵이 따뜻했다. 그걸 쥐고서야 내 손바닥이 내내 차가웠다는 걸 깨달았다. 류태경은 발표문을 다 읽고 나서 직접 수정하지 않고 옆에 딱 한 줄 메모를 남겼다. 당신이 사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 발표문의 절반 이상을 지워버렸다. 간담회 당일, 나는 옅은 색 슈트를 입고 가슴에는 그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나가기 전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임다희가 내 옷깃을 정리해주며 평소와 달리 장난기 없이 말했다. 겁먹지 마. 오늘 넌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입술에 네 목소리를 담으러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립스틱을 가방에 넣었다. 안 긴장한 건 아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긴장하더라도 내 발로 뚜벅뚜벅 들어가야 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서지우 씨, 진화그룹 경영에 참여하실 건가요? 주성그룹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주 대표님과의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되나요? 진윤찬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입을 열려 하자 내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명했다. 첫째, 진화그룹에 입사할지 여부는 제 역량과 의지에 달린 것이지 핏줄이나 화제성에 기댈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아래에 앉아있던 몇몇 중년 여성 기자들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보였다. 흥미 위주의 시선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었다. 나는 문득 용기가 솟았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무력한 순간을 겪는다는 걸 안다. 집안일과 수많은 일들을 해내면서도 그저 사모님, 엄마, 보호자, 혹은 누구누구의 여자라는 호칭 하나로 덮여버리는 순간들. 하지만 그녀들의 이름이 항상 남의 뒤에 서 있을 이유는 없었다. 둘째, 기업 간 협력은 전문 인력이 판단할 문제지 제 결혼 생활의 보상카드가 아닙니다. 셋째, 저와 주연성 씨의 문제는 제가 진 회장 일가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철저히 무시당했고 발언권도 대신 행사되었으며 그의 삶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장은 조용해졌다. 내가 말을 이었다. 예전엔 체면 깎이지 않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면 말을 줄이고 많이 배려하며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나긴 희생을 밟고 서야만 유지되는 체면이라면 그건 체면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겨버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맨 앞줄에 앉은 한 여성 기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걸 본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양어머니와 오빠에게도 감사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누구의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여성이라도 대단한 출신이나 화려한 직업 없이 설령 재벌 회장 오빠가 대중 앞에서 찾아주지 않았더라도 자기 배우자에게 문전박대당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진윤차는 옆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다. 류태경은 단상 아래 서서 조용한 눈빛으로 나를 받쳐주고 있었다. 과장된 눈빛으로 격려하지도 않았고 카메라 앞에서 특별한 사이인 척 티 내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결혼 생활의 억울함을 말할 때 직원에게 살짝 손짓해 플래시 속도를 늦춰달라고 신호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진정한 배려란 내 빛을 가리지 않되 내가 넘어질 만한 돌부리를 조용히 치워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간담회가 끝난 후 여론은 완벽히 내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기회를 타 주연성을 헐뜯지 않고 딱 해야 할 말만 제 위치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주연성은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고는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비서가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레 알리자 그는 화면을 끄며 쉰 목소리로 지시했다. 사모. 아니, 서지율 씨가 예전에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자료를 원상복구해. 저작권 표기, 컨설팅 비용, 계약서 다 원래대로 채워 넣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머뭇거렸다. 백 디렉터 쪽은 어떻게 할까요? 주연성이 눈을 질끈 감았다. 원칙대로 처리해. 기획안 도용하고 저작자 무단 수정한 거 사규대로 징계위원회 열어. 그가 백유린의 눈물보다 사내 규정을 앞세운 건 처음이었지만 그 자신도 이미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류태경이 나를 스튜디오까지 태워주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창밖을 보던 내가 문득 물었다. 아까 내 발언이 너무 셌다고 생각해요. 류태경이 나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너무 많이 지우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멍해졌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류 변호사님, 평소에도 사람을 그렇게 잘 구워 삶나요? 그가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답했다.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방금 건 제 진심입니다. 나는 더 활짝 웃었다. 차가 오피스텔 아래 멈췄다. 류태경은 곧장 내리지 않고 뒷좌석에서 종이봉투를 하나 꺼내 내밀었다. 임다희 씨가 오후 내내 굶었다고 하셔서요. 참치 김밥과 무가당 두유입니다. 김밥은 제가 싼 게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나는 농담에 빵 터졌다. 근데 변호사님이랑 다희는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다. 다희 씨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17개를 보내며 여성이 큰 발표를 마친 뒤엔 탄수화물을 보충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더군요. 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웃었다. 그 순간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참 쉽게 웃게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달콤한 말을 늘어놓아서가 아니라 늘 내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배려를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위층 스튜디오는 불이 켜져 있었다. 종이봉투를 열어보니 김밥은 따뜻했고 두유에는 역시 시럽이 빠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류태경을 보았다. 내가 무가당 두유 마시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다. 저번에 다희 씨가 단 두유를 샀을 때 한 모금 마시고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군요. 내 심장이 가볍게 요동쳤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인다는 건 때로는 이렇게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구나 싶었다. 내가 말했다. 고마워요. 조만간 밥 한 번 살게요. 류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근데 급하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막 집을 찾으셔서 신경 쓰실 일이 많을 텐데. 나는 그를 쳐다봤다. 류 변호사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선을 잘 지켜요? 그가 나를 향해 드디어 약간의 온기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 딴에는 무지하게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복도에는 두 사람의 가벼운 숨소리만 남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종이봉투를 보며
입꼬리를 서서히 올렸다. 그럼 계속 자제해보세요. 류태경이 나지막이 웃었다. 알겠습니다. 주연성이 나를 다시 만난 건 주성그룹과 진화그룹의 프로젝트 재평가 심사회의에서였다. 진화그룹은 혈연을 이유로 주성과의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고 나에게 특혜를 주지도 않았다. 프로젝트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재평가되었고 그중 라이프스타일 부문은 여성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진윤차는 나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초빙했다. 주연성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류태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연성은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묶어 올린 단정한 차림으로 묵직한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다. 사모님도 진 회장님 여동생도 아닌 그냥 서지유 자체였다. 서류에는 색깔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빨간색은 리스크, 파란색은 고객 문의, 노란색은 개선 방향. 주연성은 예전에 내가 고객 명단을 정리해 줄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걸 불현듯 떠올렸다. 그땐 그저 아내의 세심함이라 여겼고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세심함이 회의 테이블에 오르니 모두가 그걸 전문성이라 불렀다. 회의가 시작되자 주성의 새 프로젝트 팀이 수정된 기획안을 발표했다. 여성을 사교 파트너로 묘사하지 않았고 요트와 와인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가정공간, 선물 구매 결정권, 가족기념일, 여성 스스로를 위한 소비 등의 각도에서 모델을 재정립했다. 나는 주의 깊게 듣고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중년 여성이 프리미엄 품질에 돈을 기꺼이 쓴다고 하셨는데 샘플의 55세 이상 여성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 연령대는 소비의 황혼기가 아니에요. 자신만의 신미안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며 존중받고 싶어하는 감정적 욕구가 훨씬 큽니다. 이들을 그저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할머니로만 축소시켜선 안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주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몇몇 고위직 여성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연성은 나를 보며 과거 자신도 타인의 아내나 후방이라는 말로 사람을 얼마나 단순하게 규정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게 뭘 하고 싶냐고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사가 끝나고 주성 프로젝트는 조건부 통과를 받았다. 다만 일부 기획팀을 교체하고 사용자 조사를 보완해야 했다. 주연성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꼼꼼히 메모했다. 펜을 쥔 그의 손가락이 굳어졌다. 55세 이상 여성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가 2번 쳐졌다. 예전엔 그 연령대를 그저 명절 선물이나 받는 어머니 세대로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분들도 스스로를 위해 꽃을 사고 질 좋은 파자마를 사며 쓰기 편한 명품백을 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맞은편에 앉아 담담하게 의견을 내는 걸 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본 시장이라는 게 실은 무시당해 온 개개인들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는 걸. 마치 그가 나를 무시해왔듯이. 회의가 끝나고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지유야, 2분만 시간 내줄래? 류태경이 나를 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두 사람은 복도 한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연성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내 심사 의견 잘 봤어. 넌 예전부터 이쪽 일을 잘 알았는데 내가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주연성이 말을 이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 네가 요구한 재산 분할이랑 보상금 그대로 따를게. 네가 참여했던 주성 쪽 프로젝트 저작권도 명시하고 수임료도 지불할게. 나는 좀 놀랐다. 고마워. 주연성이 씁쓸하게 웃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다 내가 너한테 빚진 것들이니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 널 붙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묻고 싶었어. 만약 내가 진작에 내 세상 안으로 널 들여보내 줬더라면 우린 달라졌을까? 나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한바탕 연말 파티가 아니야. 당신이 날 거기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으론 부족해. 내 말에 진짜 귀 기울이고 나와 대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체면 구길까봐 숨기는 대신 내 앞을 막아섰어야 했어. 주연성의 목이 메었다. 내가 다 못했던 것들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짧은 대답 하나에 그의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내가 덧붙였다. 주연성, 당신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때까지 내 인생을 소모하며 기다리고 싶지 않아. 주연성은 눈을 감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번에는 그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내가 돌아섰을 때 류태경은 멀찍이 서서 내 외투를 들고 있었다. 다가가자 그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지 않고 외투만 건네주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떱니다. 내가 외투를 받아들며 물었다. 안 궁금해요? 류태경이 대답했다. 지율 씨가 말하고 싶어지면 먼저 말씀하시겠죠. 굳이 제가 캐물어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만들 필요 없잖습니까? 나는 웃음이 터졌다. 다이가 류 변호사님 보고 걸어다니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요. 류태경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 직업적 정체성이 갈수록 이상해지는군요. 그날 밤 진씨 본가에서는 나의 호적 정리와 실종 신고 철회를 축하하는 가족 식사가 있었다. 진윤차는 내게 서류 뭉치를 하나 건넸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신탁 기금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서명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널 주려고 만든 거야. 네가 바로 진아그룹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봐.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코가 시큰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맞은편에 앉은 유태경은 진 회장 댁 재정 이야기엔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복잡한 서류 뭉치에 내가 머리 아파할 때쯤 예쁘게 깎은 과일 한 접시를 슬그머니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걸 본 임다희가 낮게 감탄했다. 과일 깎아놓은 거 봐라. 무슨 MA 계약서 조항처럼 정갈하게 맞춰놨네. 대출 받아서라도 데려오고 싶게. 나는 웃음이 터졌고 류태경의 귓바퀴가 살짝 붉어졌다. 식사 후 정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왔다. 류태경이 반걸음 정도 간격을 유지하며 뒤따라왔다. 오늘 참 용감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거 칭찬인가요? 칭찬이죠. 그가 잠시 멈췄다. 덧붙였다. 하지만 매번 용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지쳐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내 웃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정원의 오래된 목련나무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내가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류태경이 말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 진지한 눈빛이었다. 서지우 씨, 저 당신 좋아합니다. 근데 당장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내가 가장 약해진 틈을 타 다가오려 하지도 그동안 챙겨준 걸로 유세를 떨지도 않았다. 이 말을 입 밖에 내기까지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통제했는지 느껴졌다. 그 절제가 뜨거운 열기보다 오히려 나를 더 안심시켰다. 당신은 막 지독하게 소모적인 관계를 끝냈고 이제야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당신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재촉하지도 당신 대신 결정해주지도 제 감정을 짐으로 얹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가벼운 밤바람이 불었다. 나는 가슴에 달린 은은한 진주 브로치를 내려다보며 바로 답하는 대신 물었다. 그럼 줄을 서야 할 텐데요. 류태경이 피식 웃었다. 대기표 뽑아도 됩니까? 나는 결국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다이가 벌써 번호표 나눠줬을지도 모르는데. 마침 다이가 집안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 외쳤다. 1번 후보자 대기료부터 내세요. 무가당 두유 2잔입니다. 류태경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했습니다. 나는 웃다가 눈시울까지 뜨거워졌다.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외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나도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감정이 아주 조심스럽다는 것도 알았다. 20대 때처럼 당장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겨울 누군가 건네준 뜨거운 핫팩을 화상 입지 않을지 먼저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끌어안는 느낌이었다. 이 나이에 설렘은 뜨겁지 않은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편안한지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한 달 후, 주성그룹 연말 파티 영상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다. 내 삶도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나는 진씨 본가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내 스튜디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진윤차는 마음이 안 놓이는지 직원을 보내 수도관과 도어로까지 싹 점검하려 했지만 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 점검 리스트만 보내왔다. 맘에 안 드는 건 지우라고. 나는 절반을 싹 지워버리고 도어록과 무드 등 점검만 남겨뒀다. 진윤차는 그걸 보고 억울한 듯 마침표 하나를 찍어보냈다. 임다희는 그걸 보고 소파를 구르며 웃었다. 회장님의 애교라니 이거 엄청 귀한 거네.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진화그룹의 외부 고문 일을 정식으로 맡으면서 동시에 내 스튜디오도 계속 운영했다. 어떤 단일한 역할에 나를 우겨넣지 않기로 했다. 처음엔 만나는 사람마다 당장 진화그룹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냐, 주연성이랑은 완전히 끝난 거냐고 캐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답했다. 일은 천천히 하고 이혼은 서류대로 정리 중이고 밥은 때 되면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억지로 타인이 듣기 좋게 나를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여자의 인생이란 본래 다채로운 면이 있는 법이다. 그 모든 면을 남들의 승인에 맞출 필요는 없었다. 스튜디오 입구에는 새로 만든 나무 간판이 걸렸다. 지우라이프 연구소. 다희는 이름이 너무 수수하다며 차라리 언니가 정한다로 바꾸자고 했지만 내가 웃으며 거절했다. 나는 이 이름이 좋았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당했던 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학문으로 증명해낸 기분이었다. 첫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나는 값비싼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와 샘플을 내어주며 직접 만져보고 솔직한 불만을 얘기해달라고 했다. 나는 서지유일 수도 있고 진아연일 수도 있다. 수선집 딸이 될 수도 있고 늦게 찾은 진 회장 댁 막내딸이 될 수도 있다.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들어설 수도 있다. 테이블 위에 명함 2장을 나란히 놓았다. 하나는 서지유 스튜디오, 하나는 진아연 고문. 고객이 어느 쪽으로 부르는 게 편하냐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유라고 부르세요. 내 이름에 얽힌 사연은 길었지만 더 이상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떤 무리에 억지로 끼기 위해 나를 작게 움츠릴 필요가 없었다. 주연성은 이혼 서류 정리가 끝난 날 더 이상 미련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저작권 명시 공고와 비용 내역서를 보내오며 딱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앞으로는 네가 들어가고 싶은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길 바라. 나는 한참을 보다가 고맙다는 2글자를 보냈다. 모든 걸 용서했다는 뜻도 아니고 끝까지 원망하겠다는 뜻도 아니었다. 단지 그 결혼 생활을 제자리에 묻어두겠다는 의미였다. 백유리는 결국 서울을 떠났다. 주성은 그녀를 조용하게 처리했다. 양기명과 옛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 진윤차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내 앞에 들이밀지 않고 진전이 있을 때마다 그저 내게 한마디씩 물었다. 알고 싶어? 나는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저었다. 점차 나는 모든 진실을 한 번에 삼켜버릴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다. 매일이 재판의 현장일 필요는 없으니까. 봄이 끝날 무렵 진화그룹은 실종 아동재단을 위한 소규모 자선 만찬을 열었다. 진윤찬이 참석 의향을 묻자 나는 옷장 속에 짙은 녹색 드레스를 쳐다보다가 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고 초대장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없었다. 다희가 찾아와 화장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내 눈썹을 그리며 쫑알거렸다. 자기야, 오늘 콘셉트 확실히 해. 아주 예쁘고 당당하게 하고 가서 그 찌질한 인간들이 알아서 반성하게 만들어. 나는 웃었다. 또 오버하네. 브로치를 달 때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울 속 여자는 그날 호텔 입구에 섰던 여자와 닮았지만 묘하게 달랐다. 그날 밤엔 내가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는 걸 억지로 증명하려 도끼가 서려 있었다면 오늘 밤은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만찬에 가는 것뿐이었다. 류태경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를 보자 그는 몇 초간 말을 잃었다. 그 시선에 조금 쑥스러워져서 물었다. 별로예요? 류태경이 번쩍 정신을 차리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예쁩니다. 아까까진 좀 구체적으로 칭찬할 단어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다희가 뒤에서 손뼉을 쳤다. 뻔지르르한 말보다 팩트가 최고지.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차에 타자 류태경이 작은 다과 상자를 건넸다. 만찬에선 밥 먹기 힘드니까 가볍게 속부터 채워두시죠. 상자를 열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이 남자의 배려는 늘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다. 갑자기 돌직구를 날리지도 않고 사람을 크게 빚진 기분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내가 단 두유를 안 마신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발표 후에 목이 잠긴다는 걸 기억하고 본가에서 단호박 설기를 먹을 때 내 젓가락이 한참 머물렀던 걸 기억하는 사람. 그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주어서 조심스레 내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었다. 상자를 여니 역시나 단호박 설기 2조각이 들어있었다. 양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고향의 맛과 꼭 닮은 그것이었다. 내가 놀라 물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류태경이 제법 멀리 떨어진 떡집 이름을 댔다. 임다희가 뒷좌석에서 끼어들었다. 언니가 단호박 설기 좋아한다고 해서 이 양반 20분이나 줄 서서 샀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사위가 싹싹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는지 몰라. 나는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지 그랬어요. 류태경이 내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파이팅하라고 단호박 좋은 거 고르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지만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훤칠한 류 변호사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어느 떡이 쫄깃하고 어느 떡이 안 단지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을 그 장면. 그 생생한 생활감이 나를 출생의 비밀, 여론, 이혼 같은 무거운 단어들에서 가볍게 끌어내 주었다. 갓 쪄낸 떡에 김을 쐬는 것처럼 훈훈했다. 웃다 보니 다시 코끝이 시큰해졌다. 달콤함이란 거창하게 세상에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누군가 정성스럽게 찾아가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만찬장 입구에 진윤찬이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나를 본 그는 첫날처럼 붉어진 눈으로 허둥대지 않고 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동생, 오늘 제 시간에 맞춰 잘 오셨네요. 나는 짐짓 손목시계를 보는 척했다. 회장님이 직접 마중까지 나오셨는데 제가 지각이라도 하면 그룹 주가 떨어지잖아요. 진윤찬이 짐짓 정색하며 받았다. 내 기분이 떨어지겠지.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웃음을 참았다. 나도 따라 웃었다. 예전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농담을 해본 적이 없었다. 혹시나 때에 안 맞는 농담을 했다가 주연성에게 핀잔을 들을까봐 겁이 났었다. 하지만 이젠 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매 순간 정답을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나는 오빠의 팔짱을 꼈다. 오빠, 맨날 무슨 가족 찾기 프로그램 찍는 것처럼 굴지 마. 진윤찬이 빵 터지며 웃었다. 그래, 회장 체면이 있지. 옆에서 내 작은 가방을 들어주던 유태경도 남매의 투닥거림을 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연회장 안은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건넸다. 사모님이 아니라 서지우 씨, 진아연 씨, 서 고모님으로. 내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문 밖에 서성대던 과거의 내가 조금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만찬 중반, 재단의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영상이 상영되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불쌍한 사연을 팔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에 몇 마디만 보챈다. 저는 양어머니를 만나 사랑받고 친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등불이 조금 더 오래 켜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계단을 내려갈 때 류태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반쯤 내밀다 멈추고 조용히 물었다. 부축해 드릴까요? 나는 그를 보며 싱긋 웃었다. 네. 그의 손은 아주 단단했다. 내가 계단을 내려올 때만 가볍게 잡고는 곧바로 놓아주었다. 만찬이 끝나고 진윤찬은 귀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다희는 공익 행사에서 남긴 음식은 아깝다며 남은 다과를 포장하러 갔다. 나와 류태경은 테라스로 나섰다.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어지게 했다. 류태경은 무턱대고 손을 뻗지 않고 먼저 물었다. 괜찮겠습니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조심스레 넘겨주었다. 마치 작은 새라도 놀라게 할까봐
걱정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류태경 씨, 난 아직 빠른 대답은 못 줘요. 그가 대답했다. 압니다. 그는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줄 서고 싶습니다. 류태경의 눈가에 서서히 웃음기가 번졌다. 그럼 내일은 무가당 두유 배달 가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단호박 설기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 멀리 인파에서 빠져나온 진윤찬이 테라스에 단둘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다과 접시를 들고 다가온 임다희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오빠, 진정해. 동생도 이제 다 컸어. 줄 서 있는 분도 규칙 잘 지키고 있고. 진윤찬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지켜보는 거야. 다희가 단호박 설기 하나를 입에 쏙 넣어주었다. 지켜보는 건 좋은데 이사회에서 연애사업 심의하는 표정은 좀 빼. 나는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보고는 허리를 굽히며 웃었다. 류태경도 소리 내어 웃었다. 만찬이 끝난 뒤 나는 진시봉과 차를 타지도 않고 류태경이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것도 사양했다. 내 차를 직접 몰고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조수석에는 단호박 설기와 재단 자료, 그리고 브로치가 담긴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진윤찬,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라. 임다희, 떡 한 번에 다 먹지 마. 살쪄. 그래도 맛있긴 하다만. 류태경, 오늘 밤 참 예쁘고 용감했습니다. 답장 안 하셔도 되니 푹 쉬십시오. 나는 세 개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마치 부드러운 소미불에 덮인 것처럼 따뜻해졌다. 예전엔 내 휴대폰을 채우는 건 주연성의 지시뿐이었다. 서류는 몇 시에 보내고 누구누구 사모님 생일 기억하고 내일 아줌마한테 국 끓이라고 말해도 그런 메시지들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리움이나 염려를 담고 있진 않았다. 이제 내 곁에는 나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궁금해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같이 나누고 싶어하고 내 수면을 방해할까봐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받는다는 건 타인의 눈치를 보며 완벽해지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한편에 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이었다. 나는 진윤찬에게 도착했어요 라고 답장하고 다희에게는 내일 한 조각 남겨둘게라고 보냈다. 그리고 류태경에게 답장을 썼다. 내일 아침 두유 배달은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늦잠 자고 싶거든요. 류태경이 바로 답했다. 쉬면 되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내라고 쳤다. 두 글자를 전송한 뒤 나는 스마트폰을 바로 내려놓지 않고 채팅창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재촉도 없고 쓸데없는 기싸움도 없으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불편한 떠보기도 없었다. 류태경의 다가옴은 십시의 두유 배달 같았다. 잠을 깰 만큼 이르지도 않고 너무 뜨거워서 데일 염려도 없지만 기꺼이 문을 열고 싶게 만드는 온도였다.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기분 좋게 고요했다. 내가 켜두고 나갔던 작은 무드 등 불빛이 은은했다. 드레스를 벗고 브로치를 서랍에 넣었지만 자물쇠로 잠그지는 않았다. 창밖의 도시는 고요했고 식탁 위 단호박 설기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신발장에 하이힐을 넣고 그 옆에는 새로 산 단화 두 켤레를 나란히 두었다. 굽 높은 신발과 낮은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맘에 들었다. 마침내 나 스스로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만찬에 가는 나를 허락하면서 동시에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품게 된 기분이었다. 주방에서 찻주전자가 달그락거렸다. 나는 따뜻한 물을 반 컵 따라 마시고 가방에서 만찬 네임 카드를 꺼냈다. 거기엔 그저 서지유라고만 적혀 있었다.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꼬리표도 불필요한 수식어도 없었다. 나는 그 카드를 낡은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마치 오늘 하루를 소중히 간직하듯. 책 옆에는 양어머니가 남겨주신 반려꼬리가 놓여 있었다. 모서리가 하얗게 다른 바늘꽂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오늘 내 발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 방 안엔 대답하는 이 없이 무드등만 고요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불빛이 꼭 누군가 나를 위해 켜준 것 같기도 하고 나 스스로 켤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했다. 내일 오전 십시면 두유를 들고 찾아올 사람이 있다. 오빠는 내가 잘 잤는지 물을 테고
임다희는 남은 단호박 설기를 뺏어 먹으러 오겠지. 이제 나는 남의 무리에 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다. 왁자지껄하지 않아도 충분히 든든한 내일이었다. 나는 창문을 반쯤 닫고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꽂았다. 식탁 위 밀폐 용기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거실 불을 껐다. 침실 문이 닫힐 때 입가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맴돌았다. 베개 옆 휴대폰도 밤의 공기도 잠잠해졌다. 서지우는 손을 씻고 창가에 앉아 단호박 설기를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 딱 좋았다. 연말 파티 문 밖에서 가로막혔던 내 모습이 떠올랐고 인파를 헤치며 드디어 찾았구나. 내 동생이라고 외치던 진윤찬의 모습도 떠올랐다. 사실 드디어 찾아온 건 잃어버린 오빠도 새 가족도 또 다른 남자의 마음도 아니었다. 나 자신이 비로소 내 진짜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무드등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스마트폰 화면이 깜빡였다. 류태경이 보낸 지도 캡처 사진이었다. 떡집에서 우리 집까지 가장 덜 막히는 동선을 연구한 흔적이었다. 사진 아래에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배달 루트 점검 중입니다. 주무시는데 방해 안 할 테니 푹 쉬십시오. 나는 소리내어 웃으며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창밖으로 살랑이는 바람이 불었다. 나는 남은 단호박 설기를 밀폐용기에 넣고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다. 내일 10시 문 열어줄 테니 잊지 말기. 글씨를 다 쓴 나는 뚜껑을 꾹꾹 눌러 닫았다. 내일에 보내는 작은 약속이었다. 예전에 나는 항상 남이 나를 이끌고 문 안으로 들어가 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문고리는 내 손에 쥐어져 있다. 누군가 찾아오면 기꺼이 열어주고 열기 싫으면 언제든 마음 편히 늦잠을 잘 수도 있는 나만의 온전한 나의 문이었다.